여기 한국인들에게 감동한 에티오피아의 한 방송에서 한국을 향해 감사하다며 의리를 지킨 나라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레나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아시기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라고 하면 커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커피 이전에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집안 이야기이며 우리 집안이 어렵게 살았던 이유에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1951년 당시 22살이었던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명령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레나야, 그때 우리는 21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했단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지. 그 눈빛에서 나는 희망과 의지를 보았단다. 할아버지의 부대는 강류부대였습니다. 253번의 전투에 참가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바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월급을 모아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 보육원을 세우고 1956년까지 한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구나. 부모를 잃고 힘들어하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에 나는 감동했단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나야,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냈단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지. 우리도 할 수 있단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 에티오피아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귀국 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고 하셨죠.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퇴위되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급격한 정치적 변화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많은 참전 용사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새 정권은 이전 황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적대시했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참전 용사들은 하루아침에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낙인 찍혔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과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도 모두 빼앗겼죠. 할아버지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도시 외곽의 작은 판자촌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고 저와 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구두 닦기나 노점상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할아버지가 겪으신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고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밤이면 가끔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저의 어린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다른 참전용사 가족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고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한국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희생이 인정받을 거야. 한국이 잊지 않을 거란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할아버지의 믿음은 결국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한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죠. 할아버지의 굽히지 않는 믿음과 희망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13살이 되던 해 작은 변화의 씨앗으로 싹트기 시작했죠. 그해 봄 우리 마을에 한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코이카에서 파견된 의료진이었는데 마을 광장에 임시 진료소를 차리고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어요. 처음엔 모두 경계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셨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거야. 한국은 우리의 친구란다. 할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했고 열정적으로 주민들을 돌봤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코이카 팀이 우리 마을에 작은 병원을 지어주기로 한 거죠.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뭐하느냐, 레나.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단다. 병원 건설로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들의 건강도 개선됐죠. 의료 장비들이 들어오고 정기적으로 한국 의료진들이 방문해 현지 의료진을 교육했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의료에 대한 꿈을 키워갔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환자 대하는 모습,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 기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에서 큰 영감을 받았죠. 할아버지, 저도 꼭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학교 수업 후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간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때로는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할 때도 있었죠.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면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할 때 저는 병원 복도를 닦으며 머릿속으로 해부학 용어를 외웠죠. 책을 살 돈이 부족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베껴 쓰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죠. 레나, 한국 사람들도 전쟁 후에 이렇게 힘들었단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모습도 제게 큰 동기가 됐죠. 우리 마을 병원에 오셨던 한국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기억하며 저도 언젠가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꿈꿨어요. 특히 김 간호사님이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과 정확한 처치 기술은 제가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었죠. 힘든 날들도 많았어요. 시험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중요한 수업을 놓칠 때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을 병원에서 봉사하며 환자들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 코앞에 다가왔더라고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 면허증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답받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됐어요. 첫 월급을 받아 할아버지께 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은 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 마을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된 후 저는 우리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죠. 한국의 LG전자와 코이카가 우리 지역에 희망직업 훈련학교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의료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참가 기회를 얻었어요. 훈련 과정은 정말 눈부신 경험이었어요. 의료기기 사용법부터 선진 간호기술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배울 수 있었죠. 특히 감명 깊었던 건 한국 강사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직업윤리까지 꼼꼼히 가르쳐 주셨죠. 레나, 당신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요. 김 선생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훈련 과정 중에 특별한 경험도 있었어요. LG전자에서 개발한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직접 다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작은 기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깨달았죠. 우리 마을 같은 오지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넓은 시야와 전문성을 갖추게 됐고 우리 마을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의 지원으로 새로운 의료센터가 설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센터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저는 운 좋게도 이곳에 선임 간호사로 일하게 됐어요. 새 의료센터에서 일하면서 우리 마을의 의료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영유아 사망률도 크게 줄어들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말라리아로 고생하던 어린 소녀 아샤의 경우예요. 아샤는 열이 나고 온몸이 떨리는 증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센터를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증상만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죠. 한국에서 기증받은 신속진단 키트를 사용해 15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아샤의 경우 열대열 말라리아로 진단됐는데 이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에요. 신속한 진단 덕분에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치료 과정도 한국의 의료 기술 덕분에 훨씬 수월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항말라리아 약물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뛰어났거든요. 아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됐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샤가 건강을 되찾고 활짝 웃으며 센터를 나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샤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레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샤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요. 이 은혜 잊지 않겠소.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받은 교육과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샤의 살해 이후 우리 센터는 주변 마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왔고 특히 말라리아 의심 환자들이 많이 왔죠. 한 달 동안 50명이 넘는 말라리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는데 그중 15명은 아샤처럼 위험한 열대열 말라리아였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임신 7개월의 산모 메리의 경우였어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채 늦게 발견됐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죠. 몇 달 후 메리가 건강한 아기를 안고 센터를 찾아왔을 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의료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의 지원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했죠. 레나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아샤의 이 말을 들으며 제가 간호사가 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한국과의 인연 덕분이라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참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의료센터에서의 일이 안정되어 갈 무렵 우리 마을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국 정부와 코이카가 우리 지역에 대규모 농업용 댐을 건설하기로 한 거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 댐이 켈리타 강에 물을 가두어 100헥타르가 넘는 농지에 물을 대줄 거래. 우리 마을이 바뀔 거야. 할아버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댐 건설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가 생겼고 한국의 기술자들이 우리 마을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남동생도 그중 한 명이었죠. 2022년 드디어 댐이 완공되었어요.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수확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농장이 크게 발전한 걸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레나야, 이제 내 동생들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정말 꿈만 같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댐은 농업용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마을의 식수 문제도 함께 해결됐죠. 예전에는 물을 깃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집 근처에서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는 제 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수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됐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의 변화가 컸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죠. 레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다 당신과 한국 사람들 덕분이에요.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마을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났죠. 심지어 우리 마을 농산물이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런 변화를 보며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커졌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이제 우리 마을의 오모강의 기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인연, 그리고 우리 마을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투자하면서 우리 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동생 타페레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아디스아바바 근교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을 들은 타페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현대자동차에 지원해볼래요. 댐 공사장에서 배운 기술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타페레의 열정과 노력이 통한 걸까요? 그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전기 시스템 관리자로 채용되었어요. 댐 공사 현장에서 익힌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타페레가 첫 출근하는 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를 응원하러 나갔습니다. 타페레, 내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죠. 현대자동차의 에티오피아 진출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에티오피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었죠. 타페레는 종종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즐겁게 얘기해주곤 했어요. 누나, 한국 엔지니어들의 꼼꼼함과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갑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막내 동생 메콘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메콘네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는데 댐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하는 걸 즐겨했죠. 그러다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콘네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어요. LG전자가 아디스아바바에 지사를 세우면서 현지 통역사를 뽑았는데 메콘네가 그 자리에 선발된 거죠. 한국어와 아마라어,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메콘네의 능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누나, 나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우리 가족이 한국과 이렇게 인연이 깊다니 정말 신기해. 메콘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참전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고 있다니 말이에요. LG전자의 진출은 에티오피아의 전자산업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가전제품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현지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어요. 메콘네는 LG전자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력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죠. 누나, LG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죠.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을 보여주는 작은 예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우정이 앞으로 더 깊고 넓게 발전해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 에티오피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과 선진 문화를 전파하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에티오피아도 한국처럼 전 세계에 희망과 발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제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추가적인 의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곳은 한국의 카이스트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에티오피아 최고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었죠. 아다마 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로부터 최신 의료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시스템과 AI를 활용한 진단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레나, 당신의 열정이 에티오피아 의료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죠. 저는 에티오피아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제가 배운 지식을 고향 마을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고, AI 진단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졌죠. 제 노력과 성과는 점차 에티오피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에티오피아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티오피아 우호협회에서 저를 대사로 임명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레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우호협회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두 나라의 역사적인 인연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대사로서 활동하면서 저는 더 많은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힘썼죠.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70년 전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 에티오피아가 한국처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기를요. 한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의 삶을 바꾸어준 한국에 언젠가는 꼭 방문하고 싶어요. 그날을 향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그 땅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고 싶은 곳은 춘천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자 지금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또한 한국의 선진 병원들을 방문해 최신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 에티오피아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닌 꿈의 실현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가 되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겁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 가면 주저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감사함을 직접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제 꿈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 언젠가 제가 찾아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작은 씨앗이 되어 양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돕는다면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한국이 우리 에티오피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한국말이 있어요? 대만의 한 예능 방송에서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패널로 초대해 대만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하는 영국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에서 한국인 혼혈의 미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 패널은 그런 질문을 황당해하며 한국은 아주 무서운 나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대만에 살고 있는 미국인 니콜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독일계 미국인이라 평소에도 아시아 국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중국에 대해 궁금함이 컸어요. 미국에서 정치학 전공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던 중 교환학생의 기회가 생겨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갈지 중국, 일본에 갈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최근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그토록 놓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곳 타이완에 가야겠다 결정을 내렸죠. 경제대국인 거대한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는지, 어떠한 이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더 깊게 알고 싶어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오게 되었어요. 대만 사람들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우크라이나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죠.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어요. 책상 앞 전문가가 아니라 전장에서 뛰었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맞아 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과 중국의 전쟁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더라. 그게 2025년이나 2027년이라더라 등 말입니다. 저 스스로는 중국은 언젠가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쟁 관련 뉴스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죠. 실제로 나름 이런저런 대비까지 하고 있는 수준이죠. 참으로 재밌는 점은 대만 현지 사람들보다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 전쟁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마치 한국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한국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요? 그 부분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을 보는 관점이 한국이 북한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너무나 벌어졌고 지금 북한은 식량난부터 해결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10억이 넘는 인구수와 무시하기 힘든 엄청난 경제력 때문에 정말 마음만 먹으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전쟁이 상상 속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죠. 제가 대만에 막 살기 시작했던 때와는 요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갈수록 전쟁이라는 말이 주위에서 흔하게 들리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늘어났어요. 제가 아는 일부 친구들은 이미 외국 이민이나 외국 비자를 알아보고 있고 저와 같은 대만 거주 외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예 대만을 떠날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저처럼 일부 대만 돈을 미국 달러 등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이라 떠날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기에 맞춰 바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만에서의 특별한 경험도 쌓고 대만을 떠나기 전 한국에 들려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돈을 벌어야 한 상황이었는데 어학당의 모집 공고문에 마침 예능 프로그램에 외국인 패널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갈 달러도 벌어야 했고 한국도 들려야 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출연료가 꽤 높아 바로 지원서를 넣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바로 합격할 수 있었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촬영 첫날이 다가왔어요. 미국에서는 방송국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대만에서 방송 출연이라니 너무 긴장되고 떨려왔죠. 다른 패널들은 다들 경력직에 방송 출연 경험이 있던 패널들이었고 저 혼자 처음이라 더 떨리고 위축됐던 것 같아요. 혼자 심호흡을 하며 눈부신 조명 밑에서 더위를 참아가며 긴장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걸며 시원한 물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옆을 쳐다봤더니 피부가 뽀얗고 머리가 까만 동양인 남자였죠. 순간 너무 놀라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어떤 연유로 왔냐고 물었더니 그는 유창한 영어로 나도 오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가슴에 붙여진 이름과 표시를 보니 한국인이었고 너무 반가워 저희 엄마도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대만에서 동양인 남자는 매일 봐왔지만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라 그런지 유독 잘생겨 보이고 젠틀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분 덕분에 방송 전 영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훨씬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한국인 남자 패널 덕분에 방송 중 긴장감 없이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MC가 동양의 어떤 점이 무서운지 두려운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죠. 그중 폴란드 여성이 본인은 한국의 꽃미남이 무섭다고 하는 거였죠. 그러자 MC와 패널들은 모두 한국인 남자 패널에게 시선이 쏠렸고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자기는 꽃미남이 아니라고 웃으며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수줍어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귀엽다고 느꼈고 덕분에 촬영장에선 웃음이 나오며 분위기가 좋아졌죠. MC가 의아한 듯 왜 그러냐고 물으니 예전의 농업주의 사회에서는 남자답고 수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BTS의 B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남자 중 1등으로 뽑히면서 남성미에 대한 기준이 확 바뀐 것 같아 무섭다고 하였어요. 그 다음 MC는 저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하였어요. 그건 한국의 유행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였고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팬덤이 굉장하다고 얘기하였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나 유행이며 미국에서 열리는 코첼라 같은 음악회는 리아나 같은 거물급이 와서 노래하는 곳인데 그곳에 출연한 유일한 아시아 그룹이 BTS와 블랙핑크였다는 일화도 덧붙였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 미국에서 바로 따라한다고도 얘기해 주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틱톡으로 밤에 디저트로 그릇을 꺼내서 얼음 딸기 우유 그리고 과일을 잘라서 넣어 먹었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그걸 보고 다들 따라하기도 했던 일화도 들려주었죠. 사실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를 쉽사리 좋아하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국뽕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을 움직이게 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라 그래서 무서운 거였죠. 대만에서도 한류가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고 대만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자 MC들 또한 한국에 관심이 많고 일부 한국어도 할 줄 안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때 영국의 남성 패널이 의아한 듯 한국에도 한국어가 있나요? 라는 다소 어이없는 질문을 하였죠. 저는 그 영국 남자가 저런 질문을 하자마자 한국인 패널이 기분이 나쁠까봐 걱정되어 그를 보게 되었고 의외로 한국인 남자 패널은 감정의 동요 없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외국인 패널과 MC들이 다소 무례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엄마가 한국인이라 미국인인 저조차도 그런 것도 모르냐고 속으로 욕을 하며 표정 관리가 안 됐는데 한국인 남자의 태도는 달랐죠. 그 한국인 남자 패널은 너무 침착하게 웃으며 저 질문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듯 독일 남자를 보며 웃으며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대만에 오기 전 독일에서 반년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독일 페이스북에는 스팸이나 피싱을 예방하는 회원이 약 8만 명의 꽤 큰 그룹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독일에 유학할 당시에 부쩍 피싱 전화나 메일이 자주 와서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에 가입을 해두었는데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는 거였죠. 게시물의 내용은 분실 수화물을 이유로에 판매한다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계정의 게시물이었고 보는 순간 가짜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게시물에는 분명 한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글 쓴 사람이 한국인이거나 글쓴이의 핸드폰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 돼 있는 것 같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스크롤을 내리자 수십 개의 댓글 중 유독 몇 개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어요. 댓글에는 이거 다 중국어로 배송된 거네 아니면 왜 저기 중국어가 쓰여 있지? 중국어? 이유로라니 네버. 경찰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알려요. 라는 댓글이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게시물 내용 자체는 나랑 상관없었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걸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즐비한 현실에 한숨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K로 시작하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심지어 독일 스타벅스에 온종일 K-팝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럽인들은 한국과 중국이 같은 언어를 쓴다고 생각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한국어는 일본어, 중국어와는 엄연히 다르며 한국어 특유의 독창성과 섬세한 표현의 다양함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CNN에서 글로벌 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어가 작년에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라면서 한국어가 배우고 싶으면 자기에게 오라고
영어와 한국어가 다 되니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영국인 남자에게 웃으면서 얘기했죠. 모국어의 존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 침착하고 젠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 녹화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패널로 2번 정도 방송에 참여 후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돌아가기 전 한국 여행을 꼭 하고 가겠다고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말씀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인이면서 왜 한국에 다녀오는 걸 반대하시는지 말이죠. 엄마는 대만도 전쟁 위험에 있는 국가라 제가 떠날 때도 걱정되었는데 한국도 늘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데 꼭 가야겠냐고 하셨죠. 사실 저희 엄마는 80년대 미군인 아빠를 만나 한국을 떠나 계속 미국에서 사셨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가 어릴 적에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한국에는 연고가 없어 다시 가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한국의 마지막 기억은 80년대였고 그때는 한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해요. 그 이후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했지만 엄마에게는 마지막 한국의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있고 발전하는 모습은 뉴스나 유튜브로만 봐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끔 유튜브나 뉴스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믿기 힘들다고만 하셨고 다시 한국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 이제는 갈 엄두를 못 내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한국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많이 담아올 테니 엄마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셨죠. 그렇게 불안해하는 엄마를 억누르고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함께 패널로 나온 한국인 민재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그 한국인 남자와 옆좌석에 앉게 되었어요. 이미 안면이 있고 방송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던 터라 어색하지 않게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와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는데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속으로 너무 스윗하다고 느끼고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는 대만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만에서 쓰는 그 어떤 언어도 유창하지 않았어요. 대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번체 중국어, 대만어, 객가어, 원주민어가 있는데 학교에서나 TV 방송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거든요. 방송 중에서도 제 중국어가 서툴러 어색할 때가 많았는데 그걸 알아주고 먼저 영어로 대화를 걸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갈 수 있었죠. 그는 한국에서 명문대학교를 다니던 중 다른 꿈을 찾기 위해 잠깐 휴식기를 가지며 대만으로 유학을 온 거였고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영어도 유창해 정말 똑똑하다고 느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어릴 적부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앞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놓고 살지 않아요.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로 이것저것 지원금을 받다 보니 취업 걱정도 없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 대다수죠. 그래서 통장에 돈을 모아놓는다던가 하는 그런 알뜰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그와 대화하다 보니 한국 젊은이들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느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와 대화하며 가는 비행시간 2시간 30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차라리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입국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인연이 되면 곧 다시 만나겠지 생각하며 헤어지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단 열흘 정도였고 그와 인연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열흘이란 시간 동안 정을 쌓아서 뭐 하겠냐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민재는 서울 잠실에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하였고 저는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호텔로 향하였고 첫 번째 행선지는 엄마가 궁금해하는 추억의 장소부터 가보기로 하였죠. 한국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어 보여주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는 건 미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디를 갈지 고민을 안 해도 되니 좋기도 했어요.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셨던 장소는 바로 경복궁이었고 저는 그곳에 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옷가게 앞에 외국인들이 한참을 줄을 서 있는 거죠. 공짜로 뭘 나눠주는 건가 궁금해 저도 그 줄에 동참했고 알고 보니 그곳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대여해주는 곳이었어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한복으로 검색되는 많은 게시물을 봤었는데 그 유명한 한복을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마음이 들뜨고 엄마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본 의상이라 굉장히 반갑고 새로웠어요. 엄마가 젊은 시절에 입었던 한복을 수십 년이 흘러 제가 입은 모습을 보면 엄마에게도 의미 있는 모습일 것 같아 한복을 입고 바로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줄을 기다린 뒤 한복집에 들어간 순간 화려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들에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디자인도 다양하고 색감도 아름다워 이 중에서 단 한 벌만 골라야 한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었어요. 저는 고심 끝에 고른 한복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복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조심하며 걸어갔어요. 드디어 조선의 왕이 살았다던 경복궁 앞에 도착했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외국 사람들로 궁하는 곳곳에서 사진 찍는 광경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어디서 사진을 찍을까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죠. 너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데 한국인 커플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었죠. 한국인 커플 중 남자는 키도 크고 피부도 뽀얗면서 미소 또한 어찌나 부드러운지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멋진가 생각이 들면서 대만에서 함께 출연했던 민재가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SNS 주소라도 물어볼 걸 후회가 드는 순간이었죠. 저는 사진을 찍어주고 떠나려는데 그 커플이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저는 혼자 온 여행이라 먼저 말을 건네며 사진을 찍어주는 커플이 너무 고마웠죠. 그 커플은 혼자 있는 제가 추억을 담긴 사진을 찍는 게 걱정이 되었는지 경복궁 안에 숨은 스팟이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제안하였죠.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한국을 경험한 친구들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어 거부감 없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건축물 뒤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함께한 일행도 없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한국인 여자가 잠깐 그 앞에 서보라고 하는 것이었죠. 순간 저도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 그녀를 쳐다보는데 그녀가 바로 여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라고 제 뒷모습을 찍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에서 궁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 많은 인파로 인해 예쁜 사진을 얻기 힘들다고 저를 그들만 아는 비밀 장소로 안내해 준 것이었죠. 제가 사진 찍은 장소는 건천궁이라는 곳으로 하늘이 맑은 궁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어요. 건천궁이라는 이름을 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하늘의 맑은 궁이라는 의미가 너무 좋다고 말했더니 그 커플은 사실 이곳은 이름과는 반대로 슬픈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바로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일본군에게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하는 거였죠. 저는 운이 좋게도 건천궁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기간에 경복궁을 방문했던 거고 역사적으로 슬프지만 의미 있는 장소에 가볼 수 있었어요. 그 한국인 커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에도 와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참 고마웠죠.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도 꼭 이 장소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커플은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꽤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저는 경복궁 다음 코스는 어디가 좋겠냐고 커플에게 물어보니 한국에 오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관광 코스로 외국인들이 꼭 들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롯데타워는 123층으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전망도 볼만하고 사진도 잘 나온다고 하였죠. 마침 오늘 날씨도 좋아 이런 날 전망대에서 서울의 뷰를 보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었어요. 저도 추천해 솔깃해 가봐야겠다고 하니 마침 그 커플도 집이 잠실이라 그쪽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어요.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아 괜찮다고 하였지만 어차피 집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해 지하철을 타고 함께 잠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신기하게 스크린 도어가 역마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미국에 살다가 대만에 갔을 때 스크린 도어를 보고 문화 충격이었는데 한국은 모든 역에 다 있다니 이런 거 보면 인정하긴 싫지만 미국이 훨씬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지 지하철 안에서도 4~5살 정도 보이는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탔는데 아이를 보니 지하철에 앉아있던 어른 2명이 벌떡 일어나 아이와 엄마를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만 모아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싶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희는 30분 정도의 짧은 이동으로 잠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인 커플과는 역 입구까지 함께 나온 후 서로의 SNS를 주고받고 인사를 하며 헤어졌어요. 잠실역에 내리면 롯데타워가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사방팔방으로 있는 갈래길에 잠깐의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롯데타워 이정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치는 거였죠. 순간적으로 소매치기인 줄 알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대만에서 만났던 한국인 유학생 민재였어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마음속에 말을 내뱉었죠. 순간 내가 미쳤나? 이런 말을 왜 하나 부끄러웠는데 민재도 저를 보고 같은 마음이었다고 공항에서 연락처를 못 물어본 게 굉장히 아쉬웠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롯데타워를 보러 왔냐고 제 마음을 읽은 듯 알아차려 주었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먼저 제안해 주었어요. 자기는 이곳이 집 앞인데도 롯데타워 전망대에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한국에 오랜만에 온 김에 관광객처럼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 전망대 구경을 오게 되었다고 하였죠. 민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한국인 커플들의 말이 떠오르며 그들이 민재를 만나게 해주는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전망대 티켓을 끊고 그와 함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어요.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라 생각보다 엘리베이터 대기줄이 길었고 엘리베이터는 컸지만 사람들이 많아 그와 저는 가까이 몸을 부딪히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냄새를 맡았어요. 보통 대만에서 만났던 중국 남자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아했죠. 은은하게 나는 향긋한 꽃향이 그 이웃에서는 퍼져 있었고 저는 그 향이 너무 좋아 혼자 킁킁대다가 어떤 향수를 쓰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어떤 향수를 쓰냐고 향이 너무 좋다고 물어보니 향수가 아니라 로션 냄새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남자 향수도 안 뿌리는데 이런 매력적인 향기를 뿜고 다니다니 한국 남자들은 센스가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화려한 고속 엘리베이터에서 서울의 장면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그의 귓가에 제 심장 소리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렇게 롯데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였고 1분의 짧은 영상 소개 후 어두운 공간에서 스크린이 거치며 밝게 비춰진 전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놀라웠어요. 모든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부르며 서울의 전망대를 감탄하며 밑이 뻥 뚫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기다렸죠. 민재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하였고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했어요.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민재는 저에게 잠깐 어깨에 손을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살포시 제 어깨에 손을 올려 사진을 찍게 되었죠. 그 순간 어찌나 떨리던지요.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감정이에요. 민재도 쑥스러운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뷰의 전망대라서 그런가 그와의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게 너무 아쉬웠죠. 롯데타워 전망대는 석양과 야경이 정말 멋지다는 그의 말을 따라 전망대에 앉아 천천히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야경까지 보고 나니 민재는 저녁 때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겠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게 즐거우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였죠. 그렇게 방이동 먹자골목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밤늦게 사람들이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재는 잠깐 편의점에서 살게 있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밝은 밤거리라고 하지만 처음 와보는 곳이고 외국이라 너무 무서웠죠. 못 본 채하고 민재는 언제 오나 편의점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 뒤에서 톡톡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뒤돌아보니 아까 낮에 만난 커플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우연인가 놀라서 물어보니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때 민재가 편의점에서 나왔고 민재는 그 커플을 보며 저를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우연과 인연이 어디 있는지 민재를 만나게 해준 귀인들이 민재의 친구였다니 저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의 밤거리에 푹 빠져 가볍게 맥주도 마시면서 한국의 첫날 밤을 즐겼어요.
저와 민재는 어떻게 됐냐고요? 민재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대학생 니콜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니콜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다음에 한국에 오면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하네요. 구독자 여러분, 니콜에게 추천해주실 장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니콜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